걸스데이의 시크릿 아이템, 큐트 핫팬츠, 러블리 스카트, 토트백, 키를? 아니 진짜 시크릿 아이템은 시크릿 스타걸. 속눈썹을 볼륨 있게, 손끝까지 화려하게. 걸스데이의 비밀, 시크릿 스타걸. 쉿, 비밀이야. 오늘 진행은 일단 각 분야별로 전문가분들이 분석 내용을 발표하실 것입니다. 모래가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 게 보상류에서부터 물이 보 밑으로 해서 보하류 지역에서 솟아오르는 거거든요. 이번에 조사평가위원회에서는 저런 현상을 용솟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최종 발표회 때는 누수 용출 현상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보가 이제 계속 나오죠. 저것도 지금 그것도 이 동영상에 보면 한 7군데 정도 되고, 저도 지금 물이 저렇게 나오죠. 저런 것들도 이번에 감사원에서 다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기가 감사원이 한다 조사위에서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것을 파이핑 현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것이 용솟음, 누수 용출 현상,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말이 줄어들었다고 저희들은 거의 직간접적으로 저희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다목적보는 물을 가두어 가지고 이용을 하고, 홍수 때는 수문을 통해서 홍수를 조정한다. 홍수 조절 기능이 있다. 그래서 다목적보라고 이때까지 계속 설명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국가재정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하게 됩니다. 보통 예비 타당성 조사는 500억 이상이죠. 이거는 보통 2천억 내지 3천억 들었던 거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홍수를 예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라는 논리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자료에서 그 내용이 한 방에 이제 이게 무너지는 거죠. 스스로. 다시 해서 보면 설치 안 했을 때에 비해서 설치하니까 낙동보 같은 경우에는 100년 빌릴 때는 3.7m까지 보 때문에 홍수위가 상승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홍수 위험 시설물이 됩니다. 그러면 예비 타당성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난 2014년 여름철에 그 홍수를 겪고 나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함안보입니다. 함안 합천보가 가장 위험합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만약에 유지보수를 안 하면은 제일 먼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함안 합천보입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그리고 상당히 관심 있게 같이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니까, 이게 저희들이 옛날에 그 조사를 했죠. 보 밑에 큰 웅덩이가 생겼다. 무려 21m가 모래가 파여나왔거든요. 21m 같으면 아파트 한 8층 높이 정도 되게끔, 길이는 한 500m 되고 폭은 한 300~400m 되는 거대한 웅덩이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홍수기 전에 여기 SPF라고 섬유매트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해서 우리가 이부자리 있죠. 그러니까 이부자리, 소물 넣기 전에 이부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소물 넣는 게 아니고 시멘트를 집어넣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 SPF라고 그러는데, 섬유매트를 요 3인이 계속 파여나가니까 여기에 쫙 깔았어요. 여기에 쫙 깔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홍수가 나니까 이래 됐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찌됐습니까? 주저앉은 거죠. 네? 주저앉았는데 무려 9m가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바닥 보공이에요. 바닥 보공. 바닥 보공에 26m도 이렇게 주저앉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로 채워져 있었느냐? 여기는 다 모래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러면 모래가
여기는 이제 바닥 그 보호공이고 여기는 이런 이부 자리로 이렇게 쫙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놨는데 이게 구매에다 주저앉았죠. 그 밑에 모래가 다 빠져나왔죠. 왜 빠져나왔을까요? 파이핑 현상입니다. 그게 파이핑 현상 말고는 이 밑에 있는 이만큼 모래가 일로 빠져나가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결국 보호 상류에 있는 물들이 밑으로 스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가면서 모래들을 끌고 나갔는데 무려 지난 홍수 때 9m 정도 밑으로 깊이로 길이는 뭐 여기 30 정도 되니까 한 100m 정도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함안보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거 발표 안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이 자료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작업반에서 2차례의 현장 조사를 통해서 만드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함안보가 이쪽 지역은 거의 뭐 표현을 하자면 거의 뭐 다 부서져 버린 거죠, 이쪽 지역은. 근데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 있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미 이쪽 부분도 이 균열이 아까 함안보 보니까 거의 2012년도 영상인데 한 20m까지 균열이 갔다 그러잖아요. 그 균열이 여기서 간 겁니다. 그러면 균열이 왜 갔을까요? 그게 지금 물바지 공이 이렇게 콘크리트 덩어리거든요. 여기 밑에 뭐가 받쳐주고 있습니까? 모래가 받쳐주고 있죠. 모래가 다 빠져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균열이 가죠. 그런 균열이거든요. 그러면서 파이핑 현상을 위해서 일로 물이 계속 솟구치는 거죠. 솟구치면서 그냥 솟구치니까 밑에 있는 모래랑 같이 솟구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지금 이쪽 지역에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부실조사되고 4대강이 한국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적의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주목하지 않는 점이 저는 굉장히 더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지표조사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08년 그 인수위 때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때 인수위 때 이미 문화재위원이나 문화재 전문위원들 전부 교체됐고 저도 당시 문화재 전문위원이었지만 교체됐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사실은 문화재위원들이 현장에서 문화재 조사하고 지도를 합니다. 이렇게 더 속된 말로 하면 더 파봐라, 더 조사해라. 이러는 과정들을 모두 생략할 수 있는 게 문화재위원들 전문위원입니다. 이걸 다 교체했습니다. 비판적인 사람들. 그러면서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런 문제고 수중지표조사에 대해서 얼버무리고 넘어갔는데 문화재보호법에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어머니나 누군가가 신체검사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조직검사를 하는데 117곳에 대해서 조직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27군만 군데만 조직검사하고 이상 없으니까 가라. 여러분들 같으면은 저 조사에 대해서 인정할 겁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면 이거 인정할 겁니까? 그런데 문제 없다라고 넘어갔습니다. 간단하죠? 117군데에 문제가 있어서 검사하라 그랬는데 27군데만 조사하고 아무 이상 없다. 나가 죽으라는 얘기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4대강의 역사문화재는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시골 발굴에 그 다음에 또 수중지표조사 분명히 법항에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수중지표조사 인력이 없다라고 해서 대충 해서 넘어갔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 몸이 병원에 가서 진단하라 그러는데 전문가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넘어갈 겁니까? 근데 한국 사회는 넘어갔어요. 언론사 지적 안 했습니다. 이거 시민사회에서 계속 지적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의 고대사는 싸그리다 넘어간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문화재 관련법 제정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나마 조사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직까지도 서류 미실시구가 남아있다. 해야죠. 조사하라 이겁니다. 조사하면 앞으로도 20-30년 걸립니다. 말씀드려서 풍납토성 1월 1일이면 1월 2일인가에 아마 문화재청하고 서울시에서 뭔가 대안이 나오는데 풍납토성 하나만 지금 15년째 발굴하고 있습니다. 근데 4대강을 단 2년 5개월 만에 발굴해서 끝냈다고요? 어떤 정신 나간 전 세계 고고학계의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걸 해놓고도 언론사에서는 뭐 죄송합니다만 수질 쪽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정신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4대강 지류에 대해서 영주 때문에
고려 유적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이거 담수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된 거 중도, 춘천의 중도 레고단지 있죠. 이거 4대강의 선도 사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물을게요. 고조선 시대의 역사 유적 나온 데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언론사에 있는 분들 아는 데 있으면 내보러 가십시오. 고조선 시대 유적이 나왔어요, 한국에서. 근데 이거를 4대강 사업에 레고단지 해갖고 밀어버리고 개발을 합니다. 이런 야만적인 나라가 이 땅입니다. 4대강 사업 이것과 똑같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특히 평가위원회 2명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뭘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까? 모든 게 부실인데. 그래서 뭐 수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여러분들 우리의 역사 문화가 그냥 2년 몇 개월 동안에 한 방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인정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정말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보호 구간에 대해서는 호소 기준을 정하고 있는 COD, 크로필 총질서 총리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라고 감사원에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를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기물 함량 평가를 할 때 보면은 그 BOD보다는 COD를 보통 하고요. 근데 COD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이제 화학적인 케미컬 옥시전 디맨드인데 약품을 넣어서 이제 유기물을 강제로 이제 고온에서 산화를 시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산화제가 KMNO4를 쓰는데 그것도 좀 그 약한 편이고 미국에는 이제 중크롬산 칼륨물 산화제를 쓰면은 이게 COD 값이 더 높게 나와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COD를 우리는 만간법으로 하는데 BOD보다는 COD가 좀 그 같은 유기물질을 평가하더라도 COD가 좀 더 높게 나오고요. 그 만간법을 하는 것보다도 크롬법을 하는 게 더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COD보다도 TOC는 이제 물속에 들어있는 총 그 유기탄소를 평가하는 입장인데 이게 이제 서구에서는 유럽이나 뭐 미국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이제 TOC를 주로 많이 평가를 합니다. BOD 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 일본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환경 그 조사했던 자료 외에 제가 환경부 물환경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하셨던 그 기준 2개년도 사업 전 2개년, 사후 2개년을 제가 별도로 쭉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측정했던 환경부 자료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좀 보면은 TOC는 보면은 모든 기준에서 모든 보에서 사업 전과 사업 후에 있어서 요거는 좀 결척이 돼 있어서 빠진 거고요. 전부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낙동강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그 낙동강의 둔치의 20%가 없어졌고요. 고수진. 그리고 하천에 있는 그 모래섬 하중도는 60% 정도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대략 보면은 축구장 한 7,000개 이상의 그 모래 섬들이 낙동강에서는 사라진 걸로 이렇게 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모래가 갖는 수질 개선 효과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게 수질이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준설 보호 건설은 이제 일단 수량이 증가를 했겠죠. 그 이후에 이제 2012년, 13년 동안 평가를 이제 수질을 했는데 수량 증가와 유속 저하로 인한 이제 입자성 유기물질 이런 게 이제 그 층강으로서 BOD 등 일부 수질은 다소 낮은 농도를 유지할 수는 있으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하천에서 이제 하천이 댐을 막아서 호수화되면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질이 계속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16개 보호의 상류 구간들 4대강 전체는 수질이 계속 악화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물질들 전에는 주로 모래가 되어 있던 게 시트 클레이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게 언제든지 이 내부에서 이렇게 그 오염원으로 작용하게 되고 저층의 산소가 이미 고갈 상태로 만들고 걸스데이의 시크릿 아이템 큐트 핫팬츠, 러블리 스카트, 토트백, 키릴? 아니
진짜 시크릿 아이템은 시크릿 스타걸. 속눈썹을 볼륨 있게, 손끝까지 화려하게. 걸스데이의 비밀 시크릿 스타걸. 쉿, 비밀이야.